전문 강사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라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뵙네요. 그러게요. 네, 제가 요즘에 인스타 친구, 또 페북 친구들을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원택트 시대가 된 거 맞는 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많이 변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변한 것들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세대들의 어떤 특징, 그들과의 어떤 간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저희가 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음. 1980년도에서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난 네.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대들이 10년 후에는 우리 음. 세계 노동 인구의 85% 이상을 차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거의 대다수의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뭐 생산과 고용뿐만이 네.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비단 그 영향을 미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세대 차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때도 대학 다닐 때도 항상 선배들이 너희하고 너무 세대 차이나 이러면서 그렇죠. 자랐었거든요. X세대 네. 이러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우리가 한 2년 전부터인가요? 밀레니얼 세대, 90년대 세대.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라고 봤었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압축된 시기에 변화를 우리가 겪었던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너무 급격한 변화를 익히다 보니까 이 세대와 세대 사이에 어떤 그런 융화될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 조화로움을 네.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들은 성장 배경이 이제 우리와 아예 원체 달랐기 때문에 뭐 삶을 대하는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좀 꼽아 주시겠어요? 90년대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존재는 단연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을 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들의 부모는 조금 더 특별하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90년대생들 태어날 그 무렵이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시기였어요. 그쵸, 90년대. 그렇죠. 경제 활성화가 호황이었던, 되었던 네네. 시기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출생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평균 출생률이. 저희 때가 한 2명, 많으면 3명 이랬었거든요. 예, 그럼 조금 더 줄었겠죠. 그렇겠죠? 생각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평균 출생률이 1.5명인 걸 보면 네네. 한 자녀 가정도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요, 정말 2명.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들에게 쏟는 네네. 관심과 어떤 그 질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지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좀 받고 자란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겠죠. 자존감이 좀 높아질 수 있었다든가. 그리고 지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스펙이 높은 또 세대이기도 해요. 현재.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또 부정적인 부분도 약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그런 부모의 열정이 그들이 이제 실패에 좀 좌절하기 쉽게 만든다든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세대다 보니까 뭔가 비판에 좀 민감해지게 만드는 것들이 하나의 부작용으로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그런 부모와의 익숙함을 좀 벗어나서 그렇죠?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들에게는 새로운 리더십 유형인 마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유형, 마더십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더십 사실은 조금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조금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 마더십이라면 뭐 이름에서부터 좀 느껴지시죠? 어떤 행동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일단 엄마 같은. 그렇습니다. 예, 엄마처럼. 사실 내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엄마죠. 엄마잖아요. 네. 예, 이들은요 새로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그런 리더를 원합니다. 엄마 같은 리더. 네, 그래서 마더십은 사실 섬세한 관심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고 나의 장점은
끌어주고 단점은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함께 좀 공유해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리더. 그런 리더를 좀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리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 하지 힘들죠. 않았던 영역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렇죠.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것까지 내가 왜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내가 집에서도 힘든데 나와서까지 엄마처럼 애들을 케어해야 돼. 분명히 이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더십을 굉장히 잘 발휘하는 리더들도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한동안 그 베트남의 축구 어떤 붐을 일으켰던 분 기억나시나요? 박항서 감독님. 그렇습니다. 네. 박강서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어떤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보면 선수들을 뭐 영양을 직접 챙기셔서 뭐 식단을 관리를 해주신다든가 아픈 선수들 발 마사지를 직접 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많이 보여주고 우리가 잘 알려졌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선수들을 그렇게 챙기신다고 해요. 자, 선수와 감독과 코치 간에 거리가 생기게 되면 팀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보다는 평소에 세세한 것들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자꾸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했던 게 그분의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마더십의 발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섬세하고 네, 조금 더 그렇습니다. 따뜻한 네. 그런 소통이 필요한 세대가 또 이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가 싶네요. 네, 거기서 네. 관심이 꼭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발휘가 되겠죠. 그럼요. 자,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특징 하나만 더 만나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가장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네. 단군 이래 가장 스마트한 세대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90년대생은 휴대폰과 인터넷이 확산된 디지털 혁명기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그들을 부르는 용어로 디지털 네이티브다라고 얘기하죠. 마치 원어민처럼. 그렇죠. 네, 디지털 뭐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 기능 하나를 배우려고 해도 말 그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원래 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 처리의 속도도 빨라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뇌도 혹시 같이 진화된 거 아니냐라는 충분히 그랬을 것 말씀들을 같아요. 많이 하십니다. 네. 자,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일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함께 이제 일하는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들은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야. 라는 그런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좀 그런 편인가요? 네. 한 회사에서 이제 뭐 이건 한 회사만의 예는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자면 야근을 시키려는 팀장님이 팀원에게 오늘 저녁 뭐 시켜줄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네. 젊은 팀원이 퇴근시켜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존에 본인이 생활하셨던 그 패턴으로 보자면 내가 곧 회사고 또 강한 어떤 수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나 때는 저렇게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습관성 잔업 그리고 눈치 보면서 하는 야근, 주말 특근이 어떻게 근면함을 대변하는 것이냐. 그것에 이제 반기를 드는 세대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세대 우리가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던 패턴과 그들이 살아왔던 패턴이 서로 틀린 건 아닌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딪힘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 입장에서는 회사가 조금 더 중요하고 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는 내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서로 이제 중요한 지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들에겐 이미 로열티, 그러니까 충성심의 대상이 바뀌어 있어요. 조직에 들어왔었을 때 충성심의 대상이 첫 번째가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나의 성장 또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었을 때 거기에 이제 충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은 우리 팀, 또 내가 맡은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이 회사가 충성심의 대상이 되는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은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반대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이제 간극이 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방금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 또 내 삶의 밸런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워라밸이 정착된 게 그렇게 길지 음. 않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워라밸이 정착이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선택적 사항이었다면 90년대생들이 신입사원 뭐 회사 조직 생활 하는 것이 뭐 이미 기본이 돼버린 거죠. 워라밸 기본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누가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럼 52시간 주 52시간 근무하고 그렇게 퇴근 시간 이후에 시간이 많아지면 그 시간에 뭐 할 거냐라고 했더니 주로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여가 시간을 활용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 패턴을 잘 파악한 마케팅 시장에서는요, 이미 편리미엄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편리미엄. 네. 편리미엄 뭘까요?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성해 놓은 용어인데요. 네. 이들의 생활 패턴이 조금 비싸더라도 만약 편리하다면 나는 그 상품이나 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는 선호 형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개인의 여가 시간이 중요해진 만큼 이런 편리미엄들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포커싱 되는 게 결국에는 좀 나인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눈 것도 성장이냐, 성공이냐. 그들 입장에서는 성공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좀 포커싱을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핵심을 너무 잘 짚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성장을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세대이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프레임조차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누군가와 비교를 우리는 많이 하면서 좀 살아왔던 세대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행복의 조건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나의 만족에서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에 대한 열풍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자기 개발에는 다들 집중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관점이 좀 바뀐 거죠. 옛날은 성취에 관한 것들이 좀 포커싱이 되었다면 지금 세대에게는 성장,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성장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성공 대신 성장을 꿈꾸는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그렇습니다. 앞서기 위해서 맞아요. 경쟁 구도 안에서 굉장히 시달렸다면 불쌍했죠. 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나한테 충실하면서 좀 즐기는 것 같아요. 네, 업그레이드된 인간. 그래서 뭐 그것도 좀 업글 인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재밌어야 되고, 그쵸? 재미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맞아요. 어른들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이렇게 재미만 쫓고 살 수 있니 이러지만 그들한테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세대보다 자율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자율이라는 말 안에는 그 재미라는 것이 항상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율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정말 그런가라고 봤었을 때 그들이 선호하는 컨텐츠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새 뭐 젊은 세대들한테 가장 뭐 인기 있는 컨텐츠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먹방이라든지 뭐 장성규 그 아나운서가 나오는 워크맨. 네네. 네, 그런 키워드들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벼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나름의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서도. 그리고 뭐 광장 문화에 좀 익숙한 세대답게 무거운 정치나 사회의 문제마저도 좀 위트 있고 해학적으로 풀어내는 능력들이 좀 탁월합니다. 네. 우리랑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들은 뭐 네. 일에서도 재미가 있이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최고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 덕업일치라는 말이 하나의 또 어떤 신조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즐기면서 일과 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직업 선택 영순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세대입니다. 네.
오늘 쭉 소개해 주신 내용이 이번에 출간하신 이 책의 이제 내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책 쓰시는 과정에서 되게 많은 사례들을 또 분석하고 연구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네, 이제 많은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하나같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집필했는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다름에서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다름을 다양성으로 조금 관점을 전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소통을 해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잃지 않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 지금 기억에 많이 남네요. 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과 조금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쵸? 짧게만 네.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다름을 이해했다면 그 다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소통으로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책에는 저희가 유연한 대화를 돕는 말투,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말투, 또 상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말투, 그리고 존중을 해줄 수 있는 말투, 크게 4개의 챕터로 해서 23가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